이기기 위해서는요, 챔피언도 맞습니다. 맞지만 내가 더 많이 때리고 더 강하게 때려서 상대편을 때려 누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가 지금 불시에 지금 침략을 했죠. 자, 그래서 한국의 군대, 정부, 국민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글이 또 실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군대가 유사시에 모든 국민을 다 지킬 수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비역 육군 대위가 쓴 거예요. 딱 이거를 제목을 보는 순간에 제가 들어오는 얘기는 예비역 육군 대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조성원 씨인데 찾아봤더니 지난 2월 달에도 아주 그 의미 깊은 글을 실어 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출신 같습니다. 그러면 육군 대위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비역이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면은 20서너 그리고 임관해서 소위 중위 대위까지 가는데 기껏해야만 5년, 길어야 6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나이가 대강 나올 텐데 예비역 육군 대위가 그 짧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20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느낀 군에 대한 그 생각은요, 굉장히 똥별 달고 있는 장군들보다도 깊고 아주 전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우리 애청자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군, 정부, 국민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나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나 아니면 이 정치하는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첨단 무기가 참혹함이라는 전쟁의 본질을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행의 그 국방 혁신이다,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전면전은 없다라는 판단에서 기초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이 뼈아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북한이 도발을 하자 그 빈자리 공터에다가 포탄 29발, 29발 쏘고는 완전 작전이라고 자축한 이런 얼빠진 군대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 봄에 천안함이 폭침되고 그해 가을에 연평도의 포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연평도 사태 이후부터 포병 병과는 질이 급속도로 하락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의미한 비상대기로 피로가 누적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의무적인 대기음, 이런 대기로 인해서 질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프랑스에서 황제까지 등극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 사람도 포병 장교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산업화, 부국강병의 토대를 쌓았던 박정희 대통령 역시 포병 장교입니다. 자, 군에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포병의 역할이라는 건요 거의 절대적입니다. 보병의 특수부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이 전면전이 시작될 때 포병의 이 정말 무자비한 강력한 이 포병의 화력의 지원 없이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이 과정에서도요 지금 북쪽 애들한테 와가지고 포탄을 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정도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포병입니다. 그리고 포병은 무엇보다도 요즘은 워낙에 이제 그 우리 K2 흑표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 성능이 우수한 그 컴퓨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장비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골라서 타격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8인치 자주포나 155mm 자주포, 155mm 곡사포, 또는 105mm 곡사포, 이런 포들을 우리가 운용할 때는요, 포병 장교들은 이 소위 말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함수를 이용한 높이와 거리를 실측 계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고 장약의 양과
각도를 조절해서 포를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시원치 않은 애들은요, 포병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병이 이렇게 지금 퀄리티, 질 자체가 하락해버렸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자 동시에 이 나라의 국방이 비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은 위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젊은 예비역 대회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북한 무인기에게 서울 시내 영공이 뚫렸죠. 자, 그러자 선배는 후배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군대 내에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만 갖고 떠들어대는 정치인들, 정치권, 이들이 또 주장하는 문민 통제라는 것은요, 권한에 맞는 실력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 조성원 씨가 예비역 대위로 64, 66기예요. 그러니까 66기 정도 되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보니까 87년생으로 돼 있네요. 87년생이면은 13에다 23 더하면 지금 아직 40이 안 된, 아직 30대 젊은 나이네요.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젊은 장교가 군대를 오랫도록 잊지 못하고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당시 보면은 64, 16기, 17기들이 이제 아버지보다는 후배되는 또래들이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장교 같은 장교들은 진급이 보통 맥시멈 대령에서 끝나고 대부분 장군이 안 됩니다. 그 시절에도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장군 진급에 상납할 수 있다 그랬고, 실제로도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육사 출신이 아니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진급 심사단에다가 돈을 바치지 않으면 별을 못 단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국군이 이스라엘을 갖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군대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즉 우리가 먼저 얻어맞고 포격을 당하고 배가 격침을 당해도요, 그 보복전을 못하죠. 우리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였죠. 최덕근 형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북계 요원들에게 머리를요, 도끼로 한 10번 정도가 찍힘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머리에 이 도끼로 맞아서 머리가 깨어진다.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 요원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복을 못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계 애들이 도발을 하잖아요. 쑥대밭 정도가 아니라 가루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러운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야, 이스라엘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저렇게 정말 보복전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동경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장교의 눈에 보였던 대한민국 군대, 특히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스마트 전쟁에 대한 환상 보면요, 모두가 이 방산 시스템을 만들고 뭐 하면요, 항상 스마트 혹은 우리 요즘부터 K 컬처, K 이런 식으로 K를 붙이듯이 군대에서도 이 스마트라는 걸 붙이면서 왜 군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존재 이유, 그리고 전쟁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면전을 벌였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뭐가 생기죠? 피가 나야 됩니다. 피가 흐릅니다. 내가 맞으면 내 몸에서 피가 나지만 내가 적을 사살했을 경우에는 적의 몸에서 피가 나겠죠. 그 피로 얼룩진 이 전쟁의 본질을 망각하는 자, 그 자들은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바로 추한 것이라는 것. 전쟁은 그리고 잔인한 것입니다. 전쟁은 잔인하게 적들을 제거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적들을 배려하고 적들을 생각하고 이런 헛된 망상 이런 것들은요. 전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의 본질은 뭐다?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걸 잊는다면은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필패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요. 위험 감수를 하지 않으려는 한국군 지휘관들이라는 이런 중간에 작은 제목이 떠요. 자,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장교 하던 친구들이 별을 달고 야전에서 무슨 여단장이다 사단장이다 군단장이다 이러고 다니죠. 그런데 그 별을 달고 지휘관이 되려 그러면 실질적인 작전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상관에게 아첨을 잘하고 상관의 기쁨조가 되어야만 장군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변질된 군대의 본질적인 추락과 타락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강한 전투력이 필요한 군대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감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운동할 때 부전승을 바라는 그런 아주 간사하고 나약한 감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무혈, 피 흘림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권투 경기할 때 챔피언이 이기기 위해서는요. 챔피언도 맞습니다. 맞지만 내가 더 많이 때리고 더 강하게 때려서 상대편을 때려 누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을 갖다가 기대를 한다거나 그리고 무혈 승리. 우리가 스마트하게 무슨 드론 보내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 가서 폭격하고 하면은 깨끗하게 이길 수 있어. 이거 헛된 개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회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무결점의 무혈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문관들, 소위 문민 통제하는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생각에 군대가 쥐락펴락 당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젊은 대위 출신의 이 예비역 장교가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위원회나 혹은 국방부 그리고 합참의장부터 시작해서 참모총장 이하 군단 사령관 무슨 군단장 사단장들 진짜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반성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도 부재하고 배짱도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제가 일을 해봤던 국가정보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이론이 있어요. 또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사용을 통해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써서 그런 그 강력한 적을 이겨내는 그런 배짱 또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작년에 우리 그 달나라에 가는 그 로켓가 성공을 했죠. 아마도 한 30여 년 전에 우리 내부에서 A 지역이라는 곳으로부터 그 로켓 본체를 들여와서 그거를 우리나라 국방연구소에 넘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도 이제는 곧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달나라 가는 이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작관들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섬기는 상대가 누구냐면은 국민과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기부장도 아니고 국정원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치는 상대는 누구다? 국민과 국가입니다. 때문에 조만간에 내지는 훗날 우리나라에도 달나라에 가야 될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도 화성에 가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그와 같은 기술과 구체적인 전략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로켓을 우리가 들여와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 안에서 당시 안전계획부 시절인데요. 어떤지 아세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공작관을 위에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외교 문제 발생되니까 그 일 절대로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우리 공작관은 바로 청와대를 찾아가서 과학비서관도 만나고 여러 비서관들을 만나서 이틀 후에 대통령, 그 머리 통통 비어있는 그 인간 하나 있었죠. 빵삼이라고.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가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해요. 청사를 시킨다고요. 정말로 가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에 대한민국 영토 내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는 드디어 달날에 가는 이 우주선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 그런 부지런한 공작관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런 일을 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슨 육군사관학교 나왔다고 정보부에 와서 그 족보 갖고서 현장에서 뛰어보지도 않고 자리 싸움만 해가지고 빨리 승진하고 보직 받아서 했던 사람들이 국장 가고 차장 갔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려는 공작관을 방해를 해요. 못하게 막아요. 그러다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당신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제가 났습니다. 일 추진할 테니까 결과 보고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 우리 공작관에 대해서 그냥 또 불만을 토로하고 나쁜 놈이라고 몰아세우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나간 세월에 우리나라 정보부의 수뇌부들이었어요. 소위 과거는 부장 차장이라 했고 요즘은 원장 차장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겁쟁이들, 가슴이 조망만한 이런 자들이 거기서 차장을 하고 부장을 하고 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비역 대위가 이 써놓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 국가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이거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솔직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과연 북한 애들이 지금까지 도발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 편협한 생각, 탁상공론, 책상물림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자들이 지금 군대에서도 장군이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돌아가신 그 윤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씨들 찾아다니고 뭐 윤씨네 그 문중을 통해 갖고 자기 해달라고 해서 그 지금 경찰청장 되는 게 지금 윤익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종들, 문관들, 이런 자들이 지금 국방이나 안보의 일선에서 장을 하고 있어요. 장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관료주의적 병폐가 드러났던 게 지금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질책을 해서 장교들의 그 반감을 갖다가 잔뜩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연말에 북한 괴뢰의 무인기가 우리 서울 수도 상공을 갖다가 침범한 적이 있었죠. 자, 그때 뭐 문민 통제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 육사 무슨 기수가 있으니까 선배 후배 따지면서 꼴값을 떨고 온갖 지저분한 소리를 해댔죠. 하는 일 없어요. 하는 일은 언제 하네요, 언제. 말싸움하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호통치고 소리 지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뀐다고요. 응? 거기다가 지금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합참 의장, 이 별 4개짜리예요. 육사 아마 42기 김승겸 씨 같은데 이 사람이 한 얘기들 갖고도 지금 부하 장교들이 굉장히 그 반감이 컸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사단장, 군단장 할 때 안 그랬는데 방공태세를 이따위로 허술하게 해? 너네가 훈련을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었지.
똑바로 안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합참의장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중대장 시절에 아마 운이 좋아서 유일하게 북한 괴뢰군들과 직접 교전을 했어요. 소위 그 은하계곡 전투라는 건데 거기서 승리해서 뭐 훈장도 받고 했던 사람이죠. 자, 은하계곡 전투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사성장군이 합참의장직에 앉아서 부하 장교들한테 할 일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공개석상에서. 자, 이렇게 지금 군대가 아주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요, MZ 세대들이 이제 군에 장교로들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내부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더 골 때리는 얘기는 야전에서 소총으로 드론을 잡는 훈련을 시킨다는데 이게 지금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뭘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여러분, 소총으로 드론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최근에 지금 강철부대 시즌3가 지금 채널A에서 진행되고 있죠. 자, 거기 나와서 뛰는 우리 요원들 중에 우리 육군 정보사 HID 출신들이 사격이 무엇이다라는 걸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물론 국군 정보사 공작팀에서 우리 요원들이 훈련을 그만큼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격 솜씨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전군이 우리 국군 정보사 특히나 HID의 요원들처럼 그렇게 사격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20발 쏴서 한두 발 맞히는 이런 애들도 있었고 또 뭐 전혀 타겟을 못 맞히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이나 군대의 업무를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약한 이 문민 통제, 이것들이 바로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썩게 만드는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장교가 얘기하고 있는 첫째, 군은 무자비한 폭력을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군대는 무자비한 폭력을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저는 전쟁을 6.25 전쟁을 겪고 월남전을 2번이나 갔다 오셨던 아버님을 통해서 전쟁의 실상을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현장에서는 전투함에 있어서 내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한답니다. 아주 간명한 논리입니다. 내가 먼저 적을 발견하고 사살하지 않으면 내가 적에 의해서 사살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적과 대처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기본 원리다라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부친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요, 바로 이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의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그런 조직이죠. 자, 그러니까 이 폭력성을 잃어버린, 야성을 상실해버린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현장에서 정당에서 싸울 수 있는 그게 바로 군대죠. 그런 측면에서라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본받을 필요는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 이 문민 통제를 말로는 떠들이는데요. 이 문민 통제를 하려면요, 그만한 실력과 능력과 담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뭐 우리가 경제력이 세계 10이다, 뭐 군사력이 뭐 세계 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헛소리예요. 지금 북한 괴뢰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고 있는데 지금 비대칭 전략에서 절대적인 열세죠. 우리가 K2 흡표전차, K9 자주포, 이지스 전투함, 뭐 헬기, 뭐 F-35, F-15 다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핵무기 한 발이면 여지없이 끝장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핵을 제거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죠. 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습니다만 신원식 머릿속에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까요?
국가안보실 조태용 우리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그 잘났다고 하는 1차장 김태호가 그 머릿속에 북한 핵을 없앨 구체적인 보관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 쏘면요 하는 게 뭐죠? NSC 소집해서 규탄 성명서 발표하고 그걸로 끝이죠. 그리고 뭐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 통제 그룹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핵우산을 도와줄 거다. 정신 나간 얘기죠.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면요. 바로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안보를 갖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국민은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게 돼 있죠. 또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안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품위를 갖추고 주인이 품격이 높아져야만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되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품격 있는 나라나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역 대위가 쓴 이 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비역 대장이 쓴 글보다도 훨씬 힘이 있고 울림이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동경만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지휘관들, 정치인들은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그 베냐민 네타냐후의 집안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1979년도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그 에어프랑스가 하이제킹 당해서 불시착해서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인지를 구출하러 들어갔던 현장 팀장이었다. 현장 대장이었는데 바로 들어가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면서 들어가서 테러범도 진압을 했지만 아깝게도 요나단 네타냐후는 현장에서 총탄이 몸을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망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버드를 나오고 MIT를 나오고 그와 같은 정말 학문적인 배경도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내 조국이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귀국을 했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샤렌 메트칼 그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팀장이 되고 그리고 인질 구출 현장에서는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하면서 제일 먼저 선두에서도 들어가면서 장렬하게 전사한 바로 그게 배운 사람, 강한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의 표본을 보여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샤엣 메트칼이라는 그 군부대는요. 지금도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의 지휘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바뀌고 정말 이스라엘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군이 바뀌어야 되고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 즉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보통 낙하산 강화가 몇백 번 이상씩 할 정도로 그러한 그 무공이 단련된 사람들이 군대를 마치고 정치계로 입문도 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로 모사드에 간다거나 아니면 신베트 같은 국내 정보부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나 지휘관들, 리더의 역할과 자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의 군대와 정부, 국민은 과연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예비군으로 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원이 넘쳐난다 그러죠. 과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저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국정원 안에서 근무할 때도 그 친구가 아마 그 ROTC라고 들어왔던 그런 친구였는데 우연하게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하다가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방공호에 들어간다, 대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선배님 당연히 도망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국정원에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뭐 일간지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지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왼쪽으로 가 있는 애들이 한 7, 80% 되겠죠. 그리고 죽어도 싸워서 이기겠다. 이러한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은 아마 5%나 될까요? 거기다 지금 젊은 애들은 또 워라벨 하면서 뭐 삶과 여가가 업무와도 같이 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는데요.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MZ 세대와 또 나이 먹은 60대, 50대 이런 친구들하고는 많은 교류가 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